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저번에 동영상과 좀 연계를 해서,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 한 15분 정도, 너무 길면 또 서로 불편하니까요. 저는 이번 동영상의 타이틀을 지금의 저출산은 정부가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일반 공영방송이라던가 유튜버라던가 거의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출산율 0.7이 깨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원인과 대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들어보면 정부의 대책은 빤해요. 돈 더 주고, 돈을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다 대출로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저리 대출. 예전에 2억 대출했는데 이번엔 5억 대출해줄게. 7억 대출해줄게. 그럼 좀 지나면 뭐 10억 대출해줄게. 그렇겠죠? 뭐 1% 해줄게. 2% 해줄게. 여러분들 좀 뭔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생, 육아를 힘들지만 반대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시나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죠? 예, 소득이 적거나 자기가 주거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는 셋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창원이든 지방이든 실적으로 창원의 조선소 임금이 대략 한 200만 원, 3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면 생활이 풍족할까요? 풍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훨씬 풍족할 겁니다. 왜냐면 물가가 그렇게 싸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200, 300을 받아서 가족을 꾸리고 집을 사고 생활을 한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집값 자체도 베트남과 차이가 엄청 나고요. 물가 자체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 해야 될 일은 물가를 내리고 자산 가격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내리고 자산 가격이 내리면 디플레 국면이 들어갑니다. 네.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소비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더 많은 고용을 하는데,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자산이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부의 말도 일리는 일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우리 소득 수준에 너무 높아요. 부동산 가격도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정상화한다고 해야지 디플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디플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뭔가 하락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럼 딱 지금 정책을 보면 자산이든 물가든 하락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 다시 밑밥을 깔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확대시키는데 저출산이 해결이 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출생률은 0.6을 찍고 0.5, 종로는 뭐 0.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5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국이 다 0.5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종로가 가장 뭐라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하는데 전국이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최경환의 빚내서 집 사자라는 행동들. 그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집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있고 저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시 원상복귀를 되려면 적어도 5년, 10년 충족이 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5년 저축해야 5천만 원이에요. 10년은 1억이죠. 1억으로 집을 못 사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경기 진작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의 핵심에 제가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의 움직임은 추세라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는 추세가 잡혀버리면 그 추세는 본격적으로 꺾이기 정말 힘듭니다. 반대로 정부가 디플레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도 내려가는 추세가 제대로 한번 잡혀버리면 그 내려가는 추세를 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저성장이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로 점점 내려가는 1.3%에서 1.3에서 0.7까지 내려온 이 구간이 추세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연 설명에서 우리가 과거에 출산율이 1.2, 1.3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채경안에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2014년도예요. 그런데 출산율이 그때 1.2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1, 0.9, 0.8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교롭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결론은 이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이실직고를 안 하냐? 사실은 그때 그랬던 것들은 정부의 경기 진작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지키기가 그 어떤 그런 마음까지 같이 애도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그거를 잘못했다, 경제 방향을 바꾸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번 이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과 되돌린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본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많은 집과 자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들이 정책을 하다가 나가면 자신들이 그 집과 자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책을 되돌렸을 때 반드시 떠나드는 게 뭐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집을 살게 하려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면 교육비도 적게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요. 금연은 안 오를지 몰라도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견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원죄를 알고는 있지만 뭔가 그 원인에 대한 걸 호도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들을 해요. 뭐 서울이 집중이 많이 됐다. 일자리가 지방에는 별로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려고 그래서 그런다. 그거는 부연적인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새 젊은이들 중에 해외에 이민 가서 살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죠? 정치와 정부와 정책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은 과거에 10%대, 6%대, 5%대, 4%대, 3%대, 올해 몇 프로죠? 1.4예요. 내년도 1.8을 예측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예측했는데요. 저는 그분을 무슨 연구원인데 대표 같아요. 상당히 그분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장기 저성장 아마 측면으로 갈 것이고 이런 형태로 인구 감소하는 걸 막지 못하면 한 204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부는 무언가 하겠죠. 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대출해 줄게. 더 대출 많이 해 줄게. 이거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많이 데리고 올게. 응?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럼 많이 데려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뭐 그 나라에서 뭐 학식이 있거나 공부하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단순 노동자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그 안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벌던 사람 중에 교사라던가 어느 정도 중위권 소득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이지만 여기 오면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들어오고 정착하는 사람들 일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되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정착보다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정착하겠죠. 그러면 그 구역은 섹터가 미국처럼 외국인만 사는 섹터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뭐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그들만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인데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올려놓은 자산 가격을 절대 하락시키길 원하지 않습니다. 설사 출산율이 0.5가 아니라 0.1로 떨어져도 그 정책은 펴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나가면 그 자산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하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정책 담당자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맨 처음부터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러다간 큰일 나라고 떠드니까 마지 못해서 나온 정책이라는 게 대출 더 해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느냐? 사실은 일본만 해도 경제권이 세 군데입니다.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도쿄예요. 오사카는 관광의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도쿄는 경제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과 경기도. 우리 전체 5,200만 인구 중에 거의 2,500만 가까이, 거의 50% 좀 안 되게 서울과 경기도에 있어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고요? 일자리가,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지방에 집은 있다고 치자고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도 다 올라가. 나 혼자 남았어. 일자리는 없어. 그냥 마지노선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원룸에 30만 원 주고 원룸 회사 구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풍족한 게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얘기 나오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과거의 저성장 국가, 예를 들어서 저성장 국가라고 하긴 그렇고 좀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낮은 단계의 성장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냐면 경제 성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가에서는 인건비도 낮아요.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전한 산업시설도 없고. 그런 단계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의류나 섬유, 신발 이런 산업이 들어와요.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럼 인건비가 오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 가격도 따라 올라갑니다. 일정 수준. 그런데 이게 중진국으로 넘어가고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그 나라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후진국가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단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선진국엔 뭐가 남냐? 고임금으로 유지가 가능한 인텔리전스한 산업만 남게 돼요. IT 산업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고용 인구가 적은 게 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조나 뭐 이런 산업도 생산은 임금이 낮은 국가로 제조 공장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좋은 일자리는 줄고 나쁜 일자리도 줄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일자리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거. 부산도 지금 가보면 영도다리 가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내서. 난리도 아닙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 없는 곳은 단층 주택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부시지도 못해요. 왜냐? 그 마을에 간간히 노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재개발도 못해요. 왜? 재개발을 하려면 돈을 내고 아파트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사시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게 그분들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부시고 나면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인구가 계속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5,200만이지만 조만간 뭐 LG경제연구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2040년도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자산의 가격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처럼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찍어 놓으면 가능해요. 대신에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이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물가가 싸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아르헨티나의 화폐가 루피인지 페소인지 저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500만 페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1달러어치 값어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는 너무 많이 찍어내면 자국의 화폐로 물건을 사면 비싸지만 본원 통화, 기축 통화로 와서 보면 그건 휴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가 통화량을 미친 듯이 놀려버리면 우리는 아르헨티나 같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선진국에서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고, 제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자국 내 화폐의 교환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쟁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들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5억이었다가 20억이 되고 100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물론 이 100억이 됐어도 달러로 따지니까 10,000불밖에 안 된다고 칠 수 있어요. 그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1,200원, 1,300원에서 유지가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어놓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예전처럼 통화량을 유지했다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예, 1달러당 한 3,000원 정도 됐을 겁니다. 4,000원 정도 되거나. 하여튼 앞으로는 그 자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고 지금 그러면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이라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좋은 일자리는 점점 감소할 겁니다. 좋은 기업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자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대신에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수도를 외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정책을 냈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안에 있는 본사와 직원의 2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안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는 현재 21%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 본사가 있고 외곽에 직원들이 80% 이상인 기업들은 법인세를 5%에서 10% 정도로 할인해 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곽 아주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형태로 기초생활비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가구당 200만 원씩. 이런 형태의 정책을 피게 되면 서울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젊은이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외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가구당 200만 원씩 줘봐요. 와서 서울에 와서 욕먹으면서 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집에 앉아서 강아지하고 소하고 닭하고 노는데 200만 원씩 주고 생활이 다 되고 돈이 남고 저축이 가능한데 뭐하러 서울에 올라서 그 개고생을 합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서울이 북적거리지도 않고 분산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역으로 아마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외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당시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나면 다시 외곽에 두는 돈을 좀 줄이고 그런 형태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책 담당자나 정부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도 대출 많이 해줄게, 많은 빚을 져,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갚아. 왜? 은행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정책을 끝까지 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집니다. 두 번째, 아주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밖에 없어요. 그걸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너희는 고통이야. 물론 애를 낳아서 키우면 이쁘기도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현재로서의 해결책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특히 선진국으로, 물론 거기도 여러분들을 반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 어디나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처럼 그렇게 교육과 집과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몰아붙이는 현상은 좀 덜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동영상은 왜 정부는 남일인처럼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인이 아닌 척 떠들고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 지금의 저출산은 정부가 만들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